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단짝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 장성철입니다. 엠마? 엔젤 마우스 엠마. 엔젤 마우스. 아, 엔마, 헬마. 예. 어느 쪽이 천국이 되고 어느 쪽이 지옥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유튜브 상태가 썩 좋지 않은가 봅니다. 소리, 화면 전부 다 뭐 버퍼링이 오기도 나오고 하고 하는데 기술팀이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전파 방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북한이 해킹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해킹입니까? 아, 어느 쪽 해킹입니까? 예. 그 뭐 항상 하던 일이니까 요거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92만 1000명. 저녁 5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92만 1000명 구독자고요. 그럼 시작하시기 전보다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시작할 때 79만, 오. 80만 뭐 요 정도였으니까 야, 지금 10만 이상 늘었네요. 예, 10만 13만? 이상 한 12만 13만 이렇게 와, 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다 여러분들 청취자들 덕분이고요. 두 분 출연진들 덕분입니다. 저 뭐 600개 안 얻어먹는데 뭐.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했고 네. 또 김기현 후보도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었던 발언,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라는 얘기,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1시간여 가량을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강한 어휘들이 사용이 됐는데 사법 사냥이라든지 야만의 시대 같은 거친 어휘들을 동원해서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집에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1시간여 가량의 간담회 중에서 45분 정도를 앞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쪽지에 별도 이제 메모를 해왔는데 그게 기자들의 사진에 찍혔습니다. 뭐 정치의 본질이라든지 민생, 의지도 실력도 없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장동 개발 이익 배임 혐의에 대해서 집중 반박을 했는데 개발 이익을 왜 더 많이 환수하지 않았냐라고 죄를 묻는다면 자신이 시장 취임을 하기도 전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했던 LH는 그러면 배임 할배죄가 되느냐? LH한테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했던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배임 교사죄가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영장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선전용이다. 이재명 수갑 채운 모습을 검찰이 보여주려고 만든 영장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검찰의 사법 사냥이다라고 했다는 비판 내용을 전하면서 이제 의견을 물었더니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한동훈 장관은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거는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갖고 가서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뭐 장성철 소장님은 수십 번 얘기를 했으니까 수백 번. 그러니까 그 또 수백 번 수십 번 네, 반복하셔도 똑같은 되는데 얘기. 네. 그건 간단히 하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네? 이런 발언들은 또 어땠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를 제가 네. 진작부터 계속 그동안 하셨던 해왔었어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평론가가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저는 네. 충분히 뭐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굳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범법자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가지고
재판 받아 뭐 구속돼 뭐 이런 것 같은데 네네. 이것도 뭐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여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나는 죄 없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러면 공공 개발을 했을까? 그냥 민간 개발하도록 내비두지. 민간 합동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왜 더 환수 못했어?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민간 개발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민간에서 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NCT 같은 경우가 네, 뭐 민간 그렇죠. 개발을 했죠. 오히려 부산시에서 도로를 놔줘서 환수액보다는 부산시 재정 지출이 더 맞아요. 많은데. 예. 예. 근데 어차피 뭐 거기서 뭐 거래하면서 세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부산시의 세수는 높아졌겠는데 민간 합동 공공 개발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반 사업자들이 시행 사업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략 세 가지인데 하나는 토지 수용입니다. 네. 민간 업자들이 계속 땅 사러 다니려면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또 하나는 인허가입니다. 네. 이 허가 내줄 때 얼마나 그 뭐 시청 아니면 관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까? 또 하나는 PF 자금 조달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지점에서 민관 합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시를 단축시키고 일단 PF 자금을 어렵지 않게 모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간 합동 개발이 오히려 대장동 일당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도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구속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구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측근과 분신이 구속을 당했고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라고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명백한 입증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입증 책임으로부터 검찰이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성남 FC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호인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제3자 뇌물죄 죄가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건은 배임 혐의는 다툴 수밖에 없지만 이건 제3자 뇌물죄는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민주당 네, 헬마. 내에서도 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강한 어휘를 사용한 이제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지층 결속을 다지고 이제 당 결속을 다지는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이 워낙에 이제 팽팽한 상황에서는 소위 이제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의 이제 표현이 적절하냐 뭐 맞아요.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어제 이제 민주당 고문단 회의 이후에도 이제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속영장이 온 거에 대해서는 일치 단결해서 이제 대응을 하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선당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낸 것도 결국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이렇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이 오면 그 영장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영장 내용이 어떻게 오느냐와 관계없이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다른 결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뭐야 내용 보고 판단하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불체포 특권은 본인이 포기하겠다. 나는 이거에 뭐 혜택을 받지 않겠다라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 놓으셔가지고 과거의 발언에 발목을 잡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민주당 의원들도 참 착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재판에 끌려다니고 다른 건으로 또 기소당하고 그러한 당대표가 하는 공천 그리고 그 당대표가 지휘하는 2024년 총선 과연 유리할 것이냐. 만약에 신장식 우리 앵커님이 딱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했어.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 지원 유세하러 갈게. 그랬을 때 오라고 하겠냐 안 오라고 하겠냐. 사법적인 리스크가 막 커져가지고. 그런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대표직 사퇴 관련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그런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이번에는 다 부결에 뭐 일치 단결을 하겠지만 4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때요. 네. 만약 비명계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면은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리더십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 아까 참 그 토지 수용 관련해서 민간 합동. 근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미 남욱 씨가 네. 그 토지 작업을 워낙 오래 2013년부터인가 해가지고 남욱 씨가 가지고 있었던 게 거의 80% 정도 이미 아니, 수용돼 있었을 거예요. 중요하게 네. 수용하기 어려운 20%의 네. 땅을 좀 값싸게 네. 강제적으로 수용한 부분이 대장동 사업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였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근데 가정적 질문을 가지고 답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2차, 3차가 왔을 때 네. 영장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무슨 결단,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법률가로서는 내용 보고 판단해야죠.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맞아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엔젤마우스 장성철 소장과 함께 뉴스 신세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긴 하네요, 엠마가. 계속해서 그 유튜브 송출 상태가 좋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 기술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좀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미니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라디오로 직접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MBC 미니 이럴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번에는 김기현 울산 땅 관련 반박 기자회견 네. 했습니다.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 관련해 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PPT 화면까지 띄워놓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어떻게 1,800배가 오르냐, 허무맹랑한 말을 이렇게 마구 짓거려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거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내용 자체는 그동안 TV 토론을 통해서 해왔던 해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민주당의 울산 시의회나 울산 시장이 들여다봤을 때도 별 문제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이 난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였고요. 이번 회견으로 그래서 이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어제 TV 토론도 보면 이제 황교안 후보가 뭐 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넘겨받게 됐는지, 뭐 중간에 이제 끼어 있다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누군지, 뭐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뭐 얼마의 땅을 정확하게 샀다는 건지, 이런 어떤 디테일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다른 후보들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과거 이제 구매했던 당시에 토지 가격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그 현재의 시가가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진 못했는데, 뭐 물론 이제 임야의 특성상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가를 이제 딱 찍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주변의 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인근 임야 부지의 실거래가는 평당 한 4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된다라는 게 김 후보 이제 보좌진의 답변이었고요. 그래서 뭐 김 후보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기존의 다른 거래된 땅 평당 20만 원이라면 내 땅은 이제 더 안 좋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반 이하가 될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윤선 기자가 울산 현장에 직접 다녀오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임장을 갔습니다. 부동산 업계 용어로 이제 임장이 뭐예요? 현장에 임하는 거죠. 현장에 직접 가보는 임장을 갔는데, 수사 현장에 임장하여 보통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2016년 3월 25일자 관보에 게시된 김 후보의 공직자 재산 등록 목록, 울산 임야 10건하고 건물 4건이 이제 들어있는 그 문서를 좀 첨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잠시 전에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굉장히 가파른 바위산에 염소들이 이제 사냥이 이제 붙어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아무래도 목장을 할 목적의 땅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장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 김기현 선대위 관계자에게 98년에 그 목축업을 노후에 네, 맞아요. 은퇴 후 목축업을 하려고 샀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쫙 됐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도대체 그 맹지를 왜 사냐? 39살 변호사가. 네네. 그랬더니 목축업 하시려고 은퇴 후에 사시려고.
걸 했다, 샀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장윤선 기자가 거기에 뭐 구배율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경사도 뭐 이런 거 다 보고 거의 목축업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밤나무하고 과수원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때는 좀 말을 바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산으로 이용하려고. 선산. 선산. 아니 그리고 장윤선 기자는 이전에 봤을 때 이 땅이 그 변호사 비용을 대물로 받은 거다라고 해명했던 것도 찾아내셨었거든요. 장윤선 기자 그래서 협박 많이 받고 있어요. 아 협박은 아니다. 압박. 그는 압박 내지는 협박은 이거는 이제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어제 정리를 했고요. 왜냐하면 협박받았다고 잘못 얘기하면 그러네. 그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니, 그렇게 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김기현 선대위 모르겠어요. 쪽에서 김기현 선대위 쪽에서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축업을 한다. 뭐 그 목축업과 과수원을 하려고 은퇴 후에 거기서 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내용들과 증언들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 뭐 민주당이 아마 고발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대장동처럼 수사를 해야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김기현 후보 측에 얘기하고 싶어요.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나 아니면은 울산시장 정도에서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목표? 미래 이런 것들이 끝이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당대표라는 정말 높은 공적인 자리에 가니까 도덕적인 검증이 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자꾸 TV 토론이나 아니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패널들에게 조심해, 법적 조치할 거야. 우리 다 검토하고 있어. 그리고 감당할 수 있냐. 뭐 이런 험한 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법적 조치했던 말하자면 잠시 후에 저희들 3부에서 만날 건데 양희원 의원이나 김영도 의원은 네. 무혐의 네, 됐어요. 네, 네. 그다음에 울산 MBC 기자 등 울산 지역 언론 기자들도 대부분 무혐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나 거쳐가야 될 관문이다. 그러면서 좀 더 진실하고 세밀하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엄마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그 변호사로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 시가 네. 측정 네. 옆에 20만 원인데 우리는 땅이 안 좋아서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 없어요. 감정평가사 2군데 내지 3군데 의뢰해서 각각 감정평가 받고 평균 가격으로 현재 시가는 현재 감정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까 세계일보에서 AI 감정사에게 이건 AI 감정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감정할 때도 이게 땅값 이게 손해배상 하거나 할 때 이 땅값이 얼마냐 할 때는 2군데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가지고 그 평균 딱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판사일 때 그렇게 감정값 잡았을 거면서. 아까 윤희석 김기현 후보 측 공보본부장한테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자꾸 법적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마침 또 내일 김기현 캠프 윤희석 공보총괄 본부장 내일 저희 방송에 나오십니다. 직접 말씀 들어볼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이 논란이 벌어진 게 어쨌든 황교안 대표 때문에 벌어졌지만 이 네. 논란이 지금 열흘째 계속되는 거는 김기현 후보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이 달라지지 않게 일관되게 해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선산이면 선산. 네. 그리고 얼마에 샀다. 감정가 얼마 네. 딱. 그런데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본인들 그냥 업보라고 생각을 하시라. 감내하셔라. 업보라고 생각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천하람 후보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나가서 시선집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민심 1위 책임당원 2위 천하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다 이렇게 엇갈리고는 있어요. 네. 지금 천하람 바람 아직 뭐 자기는 선풍기 2단에서 3단쯤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는 되는 겁니까?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2단에서 3단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맥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요. 네. 그만큼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황교안 후보나 혹은 천하람 후보가 갈라 가져가고 있는 걸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
4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413명 조사됐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김기현 후보는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1.3% 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40%대의 1위를 지켰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7.8% 포인트가 떨어져서 22.6%. 김기현 후보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천하람 후보하고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각각 6.2% 포인트, 7.6% 포인트가 대폭 상승해서 15.6, 14.6 이렇게 되면서 천하람, 황교안의 상승세, 안철수의 하락세 이건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천하람 후보가 얘기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실버 크로스가 목격되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폴리뉴스와 경남연합일보의 공동 의뢰로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성인 3,025명 대상이었고요.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1,475명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505명이 들어있는 조사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자기가 책임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김기현 후보가 42.7%로 1위, 천하람 후보가 22.8%로 2위, 안철수 후보가 17.9%로 3위, 소위 말하는 이제 천안 실버 크로스가 등장한 여론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장 소장님, 네. 이 여론조사 뭘 믿어야 됩니까? 실버 크로스 일어났나요? 아직은 좀 박빙인 것 같고 안 후보랑 천 후보랑. 박빙까지는 됐다. 네, 박빙까지 됐어요.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자신들도 한 3천 명 정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수치가 나와서 이제 실버 크로스 됐다.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늘 아침에 또 김기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봤더니 아이 끝났어 형 끝났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1차에서 결선 안 가고 1차에서 50% 넘는다. 이미 대선은 이제 끝났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책임당원들 84만 명 그중에 50% 42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면 네. 지금 각 캠프에서 하는 뭐 3천 명 단위의 샘플로는 그 민심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당심을 다 네. 읽기 어렵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윤희석, 벌써 끝나요? 예 그리고 손수조, 안철수 후보 측의 손수조 이렇게 두 분 대리 토론 저희 뉴스 하이킥에서 진행하도록 다음 주에는 좀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도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네. 그럴까요? 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취향 저격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회계 투명성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회계 자료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겐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정부의 또 대통령의 의지,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유하경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류하경 변호사입니다. 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노조에게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정부가 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의무 이행을 노조가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회계 자료고요. 네. 그리고 노조법 27조에 보면은 그 근거가 있다라고 노동부는 주장을 합니다. 네. 노조법 27조에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 노조법 27조에서 말하는 노동청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네. 이거고, 두 번째로는 노조법 27조에 적힌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노동청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언제인지 살펴보자면 네. 노동부 스스로 만든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노조법을 실제로 집행할 때 쓰이는 행정 원칙이거든요. 유 변호사님.
예, 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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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노동청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는 네. 노동청 내부 매뉴얼에 있습니다. 네. 노동부 내부 매뉴얼,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이라는 건데요. 네. 이 매뉴얼에 보면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는 노조에 대해 진정, 고발, 청원이 있을 때. 둘째는 노조의 조직 분규가 있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네네. 세 번째로는 노조의 회계 격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3가지 다 사고입니다. 사고. 예, 어떤 범죄가 사고가 났을 일어났거나- 때네요. 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죠. 예, 그 사정을 범죄. 예. 정부 노동청이 입증을 해야 야, 너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한테 회계 자료 예. 줘봐. 이렇게 돼야 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 구조가 그렇잖아요. 어느 이제 뭐 단체라거나 민간 단체라거나 국민이라거나 어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의무를 규정해 놨다고 해서 관련 부서가 언제든지 그 의무 이행하고 있는지 다 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우리 금융실명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금융기관에서 저기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당신 지금 금융실명제 이행하고 있는지 계좌 다 제출해봐라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조법 27조에서 말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이게 뭐냐? 이걸 근거로 회계장부를 볼 수 있냐? 예.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노동부는 노조법 14조에 적시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노조법 27조에 나와 있는 결산 결과라는 거 하고 노조법 14조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는 단어부터가 다르고 의미도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다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요. 노조법 14조에 나와 있는 그 재정에 관한 장부라고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14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부와 서류는 노조 회계 장부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 결산 시행- 결과니까.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예산서, 총수입 원장 등이거든요. 네. 이거는 회계 장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더라도 노동부가 노조법 27조나 14조를 근거로 상시적으로 특별한 사고가 없는데도 노조에다가 회계 장부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가장 목숨과도 같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거 정부가 예. 회계 자료, 회계 장부 다 달라고 할 수 없다. 회계 장부랑 결산 결과를 헷갈려 예. 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일반 회사들도 결산 결과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 전부 다 공시 의무가 있어서 공시하거든요. 그거랑 그 회사의 회계 장부는 다른 거잖아요. 오늘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지출됐고 이거를 다 하는 거는 다른 거라서 어떻게 따져봐도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고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사고가 났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뭐 비단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법률가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거 지금 노동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도 예,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조법, 그다음에 예. 국제노동기준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 이게 신박한 논리가 있던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과징금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건 질서유지법 뭐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이라서 그 과태료 부과하고 뭐 이런 예. 규정이거든요, 이거. 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 안 되거든요. 네. 예, 과태료라는 것은 형사처벌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아니어서 헌법 37조 2항에 어긋납니다. 위헌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고 네. 국제노동기구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노동부는 자꾸 국제노동기준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냥 맞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에 정확하게 반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예.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내용으로 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예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국회에서 인준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제노동기구 ILO 87호 협약이 인준돼가지고 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 국내법처럼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예. 노조의 자주성, 그다음에 노조가 예. 스스로 이렇게 노조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예. 보장하라는 거죠. 예. 그 ILO 협약 87호는 노조가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사업. 행정기관의 노조 권리 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입법조사처도 정확히 이 문구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입법조사처가 답변한 그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ILO 협약 87조에 어긋난다고요, 지금 노동부의 행위가. 예. 회계장부 함부로 달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국제 기준에 따를 때도 노조 자주성과 독립성을 국가가 훼손할 위험이 있다라고 입법조사처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노동부가 고집을 좀 버리고 헌법, 법률, 입법조사처, ILO까지 다 지금 노동부 틀렸다고 하니까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런 얘기 합니다. 정부 지원금 받고 있으면 국민의 혈세인데 이게 예.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는 건 정부의 의무고 국민들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 보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게 노조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 운영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탁했을 때 어떤 기관을 위탁 운영하거나 그럴 때 지금 한 59억 정도 노동단체한테 주고 사용자 단체는 596억 한 10배 정도 더 주고 있던데 이거 정부 지원금 받으면은 다 회계장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국민은 대단히 많습니다. 네. 뭐 복지적인 수혜를 받는 민간 단체나 국민들이 정부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다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가 있고 네. 단체인 경우에는 기업 조직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그 대상에게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주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다 달라는 자료 다 줘야 돼. 이것은 굉장히 좀 헌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좀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10배더라고요. 596억. 예.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이 비판이나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의 폭력 집단, 건설 노조는 폭력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도 올라간다.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대통령의 건폭 이런 발언들 이거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뭘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노조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말라는 취지 같고요. 네네. 또 노조가 채용장사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네. 채용장사라는 높은 수준의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네. 대기업 일부 노조의 과거 비리 행위를 들어가지고 전체 민주적인 노조가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고 있다고 보여서 네. 기본권을 옹호하고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다소 경솔하다고 보고요. 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어서 좀 두렵게도 느껴지네요. 네. 대통령이 그 노조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군사 정권 시절에 공안 통치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말습관을 흉내내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노조를 적화해서 공부 정치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 지금 이제 국가 환경에서 네. 노동조합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가입을 하라고 국민에게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댓글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1심 판결까지 났죠. 1심 판결에서 얘기한 대로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 그 내역이나 공개해라라는 댓글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장부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 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부터 내놔라. 그 장부부터 내놔라라는 말씀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요즘 MG 노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노동부에서 네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존 노조의 기득권은 혁파돼야 된다. 이런 대통령과 노동부의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청년들과 노동조합을 분리시켜서 청년 노동자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제로섬 게임에서 손해보고 있는 계층이 청년이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청년들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 산하의 청년계층 노동조합들이 아주 많이 가입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알바나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계약직같이 노동계급 중에서도 가장 하층 노동자들 중에 청년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노동조합의 지원과 보호가 가장 절실한 계층이 바로 청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방패막이나 우산을 청년들에게서 걷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의 노동의 미래가 더 어두워질 것 같아서 청년들은 대통령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청년들이 대통령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아, 이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해야 될 말인지, 야, 이거 불량식품 있을 수 있으니까 골라 먹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하경 변호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